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서 이란 본토에 대한 재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미사일 공격은 없었고 무인기 여럿 격추했다며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사전에 통보받았다면서도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격 당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의 갈등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인권 침해를 저지른 이스라엘 군경찰 부대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무시한 채 현재 계속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사흘째였던 어제 배심원단 12명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 재판이 개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유력한 정치가문 케네디가가 올해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신들의 가족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아니라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두고 표기를 붙였지만 미국이 거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재학생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내주부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심리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매절도와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서 주민 발의안 47을 수정하자는 방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지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등 해외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이상 보험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메이저 보험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형 보험사들 역시 보험 갱신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올 들어 처음으로 다시 7%대로 뛰어올랐습니다. 대출 금리가 반등하면서 주택 거래는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남아도는 철강을 헐값에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 관세를 인상하면서 대처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고 다음 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빨리 보자라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5월도 늦다면서 순직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법을 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를 5대0으로 꺾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LA 레이커스가 내일 덴버와 그리고 클리퍼스는 일요일 댈러스와 1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 맞대응 공격을 했습니다. 이 소식, 중동 소식 짧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습을 가한 지 6일 만인데요. 이란은 일단 피해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KBS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쯤 이란 수도 테헤란 남쪽 도시 이스파한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이스파한은 이란이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때 미사일과 드론을 쏘아 올린 군사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보복을 공언해온 만큼 자신들을 공격했던 그 원점을 타격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초기 정황을 볼 때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되 군사작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도 이번엔 미사일 공격이 없었고 폭발음은 드론을 격추하느라 방공 시스템이 작동해서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란 관영 매체들은 주장했습니다.
That seems to indicate that Iran is seeking to step down off the ledge, minimize the impact of the attack. 이란 국영TV는 이란에 침투한 이들이 이스파한에서 소형 드론을 날렸다면서 공격이 국경 밖이 아닌 자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국제 유가는 3% 이상 급등했고 이란 국내선 항공편 운항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당하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웅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사전에 통보받았다면서도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격 당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의 갈등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지지한 적 없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현지 언론들은 미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 전에 사전 통보를 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에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공격 수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srael would go after military targets. I was told tonight that nuclear and civilian targets were outside the range of what was expected.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번 공격으로 이란 내 핵시설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공언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수차례 공격을 미뤄왔습니다. 공격 당일에도 미국은 이스라엘 측과 고위급 협의를 하고 이란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n't seek conflict with Iran.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partners to de-escalate the situation. 앞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방어가 아닌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미국이 이란 무인기와 철강업체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건 역시 11월 대선을 앞두고 확전을 경계하면서 중동 지역 내 긴장감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대한 제한적인 재보복에 나선 가운데 이란이 다시 어떤 행동에 나설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7억 달러 규모의 120mm 전차 포탄과 5억 달러 규모의 전술 차량, 1억 달러 미만의 120mm 박격 포탄 등을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 같은 판매는 의회 지도부 승인을 필요로 하고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상황인 만큼 빨리 처리가 되겠죠. 이런 방안은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과 별개로 논의되는 추가 지원안입니다. 하원은 내일 26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을 우크라이나, 대만 지원 예산안과 함께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 추가 지원안은 가자 전쟁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달 들어 본토 공격을 주고받고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부가 인권 침해를 저지른 이스라엘 군 경찰 부대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무시한 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탐사 보도 체제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무부 산하 특별조사위원인 이스라엘 레이히 심사포럼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무시했다고 다수의 전현직 국무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 포럼 보고서에 포함된 인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지난해 10월에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전에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군이 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노인에게 재갈을 물리고 수갑을 채운 채 방치해서 죽게 만든 것과 이스라엘 신문관들이 돌과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을 고문하고 강간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동 인권 전문가로는 이 블링컨 장관에게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주둔하는 일부 부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블링컨 장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들은 토로한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 19일) 금요일 남겨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해가 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더 떨어져서 오늘이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하루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아침 한때는 흐리지만 내일은 보다 빠른 시간에 해가 나겠고 내일 낮 기온 2,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쾌청한 캘리포니아 봄 날씨 회복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낮 기온도 80도에 육박하면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 기록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다시 부분적으로 구름이 들고 또 화요일부터는 낮 기온도 다시 70도 내외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5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53도, 해안 지역은 65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리고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5도,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라더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대법원이 다음 주부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 심리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보도나 공공부지에서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LA시에서 이런 금지하는 법안 시행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도시국이 지난해 공개한 노숙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만성적으로 노숙자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가주와 워싱턴, 오레건, 네바다, 하와이로 드러났습니다. 가주가 전국적으로 노숙자 수가 가장 많고 전국에서 LA시가 가장 노숙자 수가 많은 도시입니다. LA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뉴욕시를 제치고 전국에서 노숙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노숙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주를 비롯해 서부 지역 9개 주를 관할하는 제9 순회항소법원은 노숙자들이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권리를 인정한 것은 전국에서 제9 항소법원이 유일합니다. 제9 순회항소법원은 시정부나 경찰이 노숙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잔인한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신 정부가 노숙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노숙자가 들어갈 마땅한 쉘터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쉘터가 없는 상황에서 노숙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제9 순회항소법원은 2006년 LA 스키드로의 사이드웍에서 노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처음 발동했고 그 이후에 아이다호, 보이시와 오레건의 그랜패스의 노숙자 텐트 금지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확장해 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월요일에 오레건주 그랜패스 지역의 노숙자 텐트 금지 조례를 둘러싼 상고심을 심리합니다. 대법관들은 보도에서 노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제9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다면 LA를 포함해 가주와 서부 지역에서는 로컬 시정부 공무원들과 경찰이 보도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는 데 장애가 없어지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 주거 관련 로컬 정부 대상 총 1억 9,2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해서 주내 17개 카운티 또는 시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20개 노숙자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LA 카운티 정부가 가장 많은 기금을 배정받았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주정부 산하기관인 노숙자 합동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총 3,600명의 노숙자가 주거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받게 되며 이 가운데 2,200명은 영구주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LA 메트로버스에서 지난 주말 운전사와 승객이 칼부림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에서 버스 운전 노조가 메트로 측에 운전자들의 안전장치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보도국 연결해봅니다. 토요일이던 지난 13일 새벽 1시 45분경 LA 실버레이크 지역 선셋대로와 벤턴 웨이 지역에서 버스 탑승객이 칼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KTLA가 공개한 비디오에 따르면 여러 차례 칼에 찔려 피에 젖은 승객을 버스에서 내려 건의해 실는 구급대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칼부림이 일어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경찰은 선셋 북쪽의 벤튼 웨이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밤 8시 30분경 사우스 LA를 운행하던 메트로 버스 안에서 남성 한 명이 소란을 피우며 운전사를 난폭하게 공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아무 이유 없이 운전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운전사를 칼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용의자는 사건을 벌인 후 버스에서 나와 도주했으며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LA 메트로 버스에서 운전사와 탑승객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중교통시설을 이용자들과 운전사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매절도야 또 마약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서 주민 발의안 47을 수정하자는 방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지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주민 발의안 47을 수정하기 위해 캠페인을 주도하는 가주 소매업협회 측은 해당 방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지는데 필요한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18일 가주 총무처에 제출했습니다. 11월 선거에 해당 방안이 붙여지기 위해서는 54만 6천여 명의 주민 서명이 필요한데 캠페인을 주도하는 가주 소매연합회 측은 필요한 서명수를 훨씬 뛰어넘은 유권자 9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주총무처에서는 제출된 유권자 서명이 유효한 것인지를 가리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주의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최근 치솟는 강절도 행각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주민 발의안 47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타겟과 홈디포 등이 주축이 돼 주민 발의안 47을 수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800만 달러의 캠페인 자금이 모아졌습니다. 주민 발의안 47은 지난 2014년에 가주민들이 통과시킨 법으로 절도 피해 액수가 $950 미만인 경우에는 경범 처리돼 절도범이 체포돼도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기 때문에 가주에서 좀도둑이 기승이 부리는 원인이 된 것으로 지목됩니다. 이 발의안은 재산범죄, 노숙자 문제, 노숙자들의 마약 중독 문제가 가주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만큼이나 주민 발의안 47을 수정하는 것이 가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에서 금지 법안이 지난 16일 상원 환경품질소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5, 반대 2로 승인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친환경 정책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얇은 재질의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은 이미 금지됐고 마케팅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두꺼운 재질의 플라스틱 봉지를 소비자가 개당 10센트씩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서린 블레익스피어와 벤 앨런 주 상원의원이 아예 이를 모두 전면 금지시키고 소비자들이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100% 재활용 종이로 제작된 종이봉지만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4년 재질이 얇은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의 무료 제공을 금지했지만 재활용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었습니다. 2014년 당시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체들이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투표에 붙였고 유권자들의 지지로 2년 후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금지법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한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의 수요가 늘고 있죠. 특히 봄, 여름철 여행 시즌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일 기준으로 1달러당 환율이 1,378원을 기록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봄, 여름철 여행 시즌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를 활용해 더 저렴하게 모국 방문을 떠나려는 한인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자락에 접어들어가 한인들의 모국 방문 러시가 발생했던 2022년 당시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타운 내 관광사는 분주하게 한인들의 모국 방문 수요에 맞춰 다양한 모국 관광 패키지 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과 비교해 올해의 경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모국 관광 수요가 폭증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의 경우 팬데믹의 여파는 거의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 단위의 한인단체 관광객들이 많으며 비행기 항공값을 포함해 2,300달러 가격에 대한민국 일주를 하는 경우 또한 많다고 합니다. 특히 LA는 지금 현재 1,779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름. 조금씩 이제 가족 출입에는 돈을 많이 쓰세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에어비앤비나 호텔도 조금 이제 달러도 이제 강세인 데다가 가족으로들 많이 나가셔서 아무래도 이제 뭐 불과 한 달 전에 비해서도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 있고. 이러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부모와 자녀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처가 식구들 등 대가족 단위의 관광객들 또한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가족 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10명이 20명이 우리끼리만 관광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국제 결혼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돈끼리 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한국 방문을 하고 이웃한 일본까지 함께 돌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도 같이 가고 동남아도 같이 가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가 비싸서 패키지는 그동안 못 갔는데 이미 이제 여름 방학에만 가실 수 있는 분들, 이미 항공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또 가족 단위 단독 여행으로 영어권 가입까지 섭외해서 진행을 한다. 전체가 다 이제 달라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거죠. 예년에 비해서. 한편 미주 현지에서 거주하며 가족들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유학생들과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주재원들의 경우 더욱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가뜩이나 LA의 렌트비를 비롯해 전반적인 생활비가 상승하다 보니 주재원들과 유학생들의 삶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윤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다시 7%를 넘어섰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대출금리가 반등하면서 주택거래가 3월 들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디머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가 7.1%로 한 주 전보다 0.2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 전에 그래도 거의 7%에 육박했었네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7%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2월 초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주택대출 금리는 작년 11월 들어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올 2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무료 배송 혜택을 내세워서 한국의 직접 구매, 즉 직구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일정 품목에 대해서 $49어치 이상 주문할 경우 무료 아마존 글로벌 배송을 통해서 한국으로 무료 배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16일부터 소비자가 배송 주소를 한국으로 설정한 후 대한민국으로 무료 배송 품목을 $49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료 배송이 적용되는 원화 결제 금액은 당시의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상품 배송 예상 시간은 결제 시에 표시되고 상품의 재고 상황이나 배송지의 각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가 약 194만 명으로 지난해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3%가 줄었습니다. 2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전미 학생 클리어링 센터가 발표한 대학 학위 취득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는 194만여 명으로 추산됐는데 2년 연속 줄어든 것이죠. 전미 학생 클리어링 센터는 4년제 대학 학사 취득자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2015-16 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이에 반해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비학위 과정 이수는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는 경우도 학사학위 취득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이며 미주 한인 이민사회 최악의 시련이었던 LA 폭동이 발발한 지 32주년이 됩니다. 4.29 폭동 42주년을 앞두고 한인 장학재단이 대학생과 또 2024년도 대학 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한인 장학재단은 4.29 폭동 당시 한국 정부가 출연한 123만 달러를 종잣돈으로 지난 29년간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한인 장학재단은 주정부에는 한미 에드워드 리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한국명 이재성 군으로 92년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젊은 한인 청년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대학생이거나 2024년도 가을학기 입학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또 4.29 폭동 피해자의 자녀, LA 지역 경찰, 소방관, 셰리프 대원의 자녀와 소수의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고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학금 신청서와 구비 서류는 한인 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천사 10주기 LA 추모제가 내일 오후 1시 30분 한인타운의 임마누엘 장례교회에서 열립니다. 내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날 별, 기억, 노래, 영상 7편과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드라이브 97을 상영하고 6.15 합창단, 노래만큼 좋은 세상, 4160 세월의 울림, LA 합창단의 공연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판화 전시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21일 오후 4시에는 LA 나눔마당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3가지 안부 공동체 상영회가 이어지며 상영 후에는 다큐멘터리 드라이브 97을 만든 오지수 감독과 간담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제의료구호단체인 비전케어 미 서부지부가 이번 주 토요일인 바로 내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 사랑의 아이 캠프를 개최합니다. 눈에 질환이 있거나 백내장 진단을 받았지만 이 경제적 형편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한인들은 행사장을 방문하면 무료로 안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저소득층이나 무보험자 한인에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도 제공하게 됩니다. LA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청, 오픈뱅크가 후원하는 내일 행사에는 리사 황 안과 전문의, 에드워드 리 안과 전문의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직접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밖에 비전케어 미 서부 이사들과 유나이티드 라이언스 클럽 산하의 화랑 학생들이 행사가 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에 나섭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215-3420, 213-215-3420번입니다. 캘리포니아 한인이 운영하는 호텔 방 안에서 경찰의 범죄자 수사 작전 중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더블트리 호텔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더블트리 호텔 운영자가 한인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주요 문인단체가 수여하는 문학상 후보 지명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작가와 번역가 31명은 국제 문인단체 펜 미국 지부인 펜 아메리카가 가자 지구 폭격에 대한 미국의 공모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단체가 수여하는 문학상 후보 지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특히 상금 7만 5천 달러가 주어지는 펜장 스타인 문학상 최종 후보자로 지명된 작가 10명 가운데 카몽두 펠릭스와 캐서린 레이시, 조지 펄 토마스 등 9명은 자신의 작품을 수상 후보 검토 목록에서 철회했습니다. 펜장 스타인 문학상은 장르에 상관없이 독창성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인정받은 작품을 낸 작가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후보 지명을 거부한 작가 중에 21명과 또 다른 작가 9명 등 모두 30명은 펜 아메리카가 다른 국가의 펜 지부와는 달리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정부의 행보를 비판한 적이 없다면서 펜 아메리카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재학생 100명이 어제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 경찰이 캠퍼스에 진입해 108명을 연행했고
폭력 사태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난 사건을 벌인 용의자들이 1년 만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외 해외 화재 소식을 KBS가 정리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직원들. 언뜻 보면 공항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하역 작업 영상 같죠. 그런데 이 장면은 지난해 4월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 당시 상황을 포착한 영상입니다. 스위스에서 넘어온 이 컨테이너에는 우리 돈 200억 원이 넘는 금괴와 현금이 실려 있었고 토론토의 한 은행으로 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역 작업 뒤 공항 물류 창고를 떠난 트럭은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오리무중 상태로 빠졌던 이 도난 사건이 1년간의 수사 끝에 결실을 봤습니다. 최근 9명의 용의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건데요. 용의자 가운데 2명은 에어캐나다 소속 화물부서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 일당은 직원 신분으로 항공사 전용 화물 창고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훔친 금괴와 현금으로 불법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활동하는 총기 밀매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은행 창구 앞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고령의 남성과 그의 조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창구 앞에 섰는데요. 대출 서류에 서명하라며 삼촌 손에 펜을 쥐어주는 여성. 하지만 남성은 번번이 펜을 잡지 못하고 온몸에 힘이 없는 듯 고개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 2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뒤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했는데요. 곧장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남성이 이미 몇 시간 전에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문제의 여성은 죽은 삼촌의 명의로 우리 돈 450만 원가량을 대출받기 위해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여성을 사기 및 절도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데요. 하지만 해당 여성의 변호인은 은행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삼촌은 살아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국, 물론 저희 라디오서울이 있죠. 네, 하지만 전국에서 미국민 다수가 신뢰하는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이례적으로 언론 매체의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직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는 외부 기고를 한 중견 에디터가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사표를 던진 일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계에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목을 받는 것은 공정한 보도로 정평이 난 NPR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NPR 재직 경력 25년의 산업 담당 에디터 유리 벨리너가 최근 프리프레스라는 온라인 매체 기고문에서 NPR이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돼 있으며 더 이상 열린 사고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한 일입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할 기사들과 그것들이 어떤 틀로 규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암묵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지만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별종 취급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NPR은 허가 없이 외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벨리너에게 5일 정직의 징계를 내렸고 그에 반발한 벨리너는 SNS X에 캐서린 마허 NPR CEO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한 내용을 담은 사임의 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허 CEO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로 칭한 글과 2020년 대선 직전 바이든 캠프 모자를 쓴 자신의 사진을 X 계정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쟁은 더 커졌습니다. 올해 2월 미국을 상대로 판다 외교를 제기한 중국이 샌디에고에 이어서 이번엔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도 판다 한 쌍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SNS를 통해서 오늘 베이징에서 샌프란시스코 동물원과 자이언트 판다 국제보호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며 양측은 긴밀히 소통을 유지해 협력 협의에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2025년도 판다 한 쌍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중 관계 정상화에 앞서서 1972년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보냈고 이후 판다는 반세기 넘게 미중 대탕트, 즉 긴장 완화의 상징으로 여겨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관계의 악화 속에 중국이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추가 임대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한때 15마리까지 늘었었던 미국 내 판다는 아틀란타 동물원 내 현재 4마리만 남은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루앙섬에서 화산이 폭발해 주민 만여 명에게 대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쓰나미 우려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화산과 쓰나미 무슨 관계일까요? KBS입니다. 한밤중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루앙 화산에서 시뻘건 용암이 쏟아집니다. 폭발하는 화산 위로 번개도 쉴 새 없이 내리칩니다. 루앙 화산은 지난 16일 밤부터 최소 5차례 폭발했는데 1000번 가까운 지진이 동반됐습니다. 거대한 화산재 구름도 정상으로부터 2k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번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없습니다. 루앙섬 주민 800명을 비롯해 인근 주민 만여 명이 주변 섬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화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조정했고 반경 6k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산재 영향 등으로 근처 공항이 폐쇄됐고 유명 관광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을 잇는 항공편 등이 한때 취소돼 여행객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폭발 영향으로 산 일부가 무너져 바다로 흘러들면 쓰나미, 즉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루앙 화산은 20-30년마다 대규모 분화를 일으키는데 마지막 분화 기록은 2002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활화산만 120여 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사흘째였던 어제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단 12명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6명의 배심원 대체 후보 중 1명도 선정해 다음 주부터 본재판이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2명의 배심원단 중 7명은 남성, 5명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주관하는 후안머천 판사는 앞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2명을 배심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신의 신상이 공개될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성향이 있는 배심원단 2명은 제외된 것입니다. 한편 검찰 측은 배심원 선정이 시작된 15일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 7회 함구령을 어겼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함구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추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방 금지 대상에는 이들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7번 어겼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도 법정을 떠나기 전 기자들을 향해 조지아나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다. 이거는 부당한 재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력한 정치 가문인 케네디 가문이 어제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해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것만큼은 막으려는 행동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 유세에서 캐리 케네디 등 로버트 F. 케네디의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케네디 가문은 제35대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와 그의 동생이며 법무부 장관과 상원의원을 지낸 로버트 F. 케네디 등 민주당 거목들을 배출한 명문 가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로버트 F. 케네디의 아들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 가문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여동생인 캐리 케네디는 어제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 아버지와 삼촌이 옹호했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사라면서 케네디 가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이처럼 케네디 가문에서 최소 15명이 바이든 지지를 표명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가 6개월도 더 남은 시점에 이처럼 케네디 가문의 지지를 과시한 것은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출마를 보다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패키지 예산 법안 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른바 틱톡 금지법도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에 포함할 방침이어서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전날까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 법안,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등 4개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4개 법안을 각각 처리한 뒤 이를 하나로 묶어서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3배 이상 올리기로 한 뒤에 중국은 미국산 핵심 화학물질에 대해서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홈페이지에 미국산 프로피온산 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고시문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 중국 상무부는 고시문에서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 제품에 덤핑이 있었고 중국의 프로피온 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예비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기관은 반덤핑 규정에 따라서 보증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20일부터 미국산 프로피온산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는 예비 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넷플릭스가 지난해 하반기 이어서 올 1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입자 수는 전 세계에서 933만 명이 늘어 2억 6,960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93억 7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4.8%가 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2분기 가입자 순증이 전형적인 계절성 요인으로 인해서 1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방식을 바꿔서 내년 1분기부터는 가입자 수와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이 미미하던 사업 초창기에는 가입자 수가 회사의 성장세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했지만 더는 그렇지 않게 됐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하면서 내년부터는 가입자 수와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애리조나를 5대0으로 꺾으면서 이 과정에서 이정우 선수가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메이저리거 중 최다 안타 신기록이네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이제 경기 초반에 신인일 때 얘기입니다. 처음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최다 안타 연속 행진 신기록과 동률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최다 안타 신기록은 추신수 선수가 갖고 있는 16경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야 되겠지만 아직 신인왕 경쟁 후보로 막 이렇게 눈에 띈다거나 메이저리그에서 주목하는 신인 정도는 아니라는 점.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막 메이저리그를 파괴한다 막 이런 식의 너무나 과장된 기사들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짚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경기 없었던 LA 다저스는 이번 주말에는 뉴욕 매츠와 홈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지만 않으면 MVP 마이클 트라웃이 버티고 있는 LA 에인절스는 신시내티와 원정 경기를 갖게 됩니다. 지금 마이클 트라웃이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랭킹 1위입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NBA 2023-24 시즌 플레이오프가 드디어 내일 개막됩니다. 이 NBA 봄농구는 전체 30개 구단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 팀이 출전하고 매시리즈가 7전 4승제로 진행돼서 초여름인 6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 플레이오프에 나설 16개 팀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열리는 플레이인 토너먼트 마이애미 히트와 시카고 불스, 뉴올린스 펠리컨스와 세크라멘토 킹스 경기의 승자가 이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1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집 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